통합과학 이근영입니다.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네요. 네, 세상 분위기가 참 어수선하니 개인 건강에 신경 쓰시고 저하고는 이제 또 할 건 해야죠. 네, 계속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지구 시스템과 물질, 그러니까 지구 시스템 물질 에너지 순환 그리고 판 구조론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책을 끝내는 과정이 되고요. 그 책 끝까지 여러분들 숙제를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황당하죠? 네, 저도 그닥 이렇게 익숙한 상황은 아닙니다만,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지구 시스템과 물질 그리고 에너지 순환. 자, 첫 번째.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에 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구 시스템이란 뭘 의미하죠? 그렇죠. 저번에 지구계 상호작용을 배우셨으니까 알 거예요. 기권, 직권, 수권, 생물권. 이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우리가 지구계 시스템 사이의 상호작용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면 그 지구계 시스템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건 무엇냐? 이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건 태양복사 에너지죠. 네, 태양복사 에너지. 태양복사 에너지는 가장 많은 양이고요. 가장 많은 양이고 가장 많은 양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 얘가 모든 자연현상의 근본 에너지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지구 내부 에너지입니다. 지구 내부 에너지. 말 그대로 지구 내부에 어떤 에너지가 들어있다는 뜻이고요. 이 지구 내부 에너지는 무엇 때문에 생기느냐면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열. 즉 방사성 동위원소라는 것들이 있고 이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열로부터 발생합니다. 이건 특징적인 어떤 특별한 곳에만 이 에너지원이 작용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판의 이동. 그 판의 이동을 통해서 뭐가 생기냐면 지각변동이 생길 거고요. 지각변동. 이런 것들의 에너지원이 지구 내부 에너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따라서 자연현상들 중에서 지진이라든가 습곡, 화산 이런 것들이죠. 자, 지각변동이라는 건 뭐냐면 화산활동, 지진, 습곡, 단층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의 에너지원이 지구 내부 에너지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조력 에너지입니다. 조력 에너지. 조력 에너지는 되게 쉽습니다. 언제만? 밀물과 썰물 때에만. 그렇죠. 밀물과 썰물 때에만 해당되는 얘기고요. 이 밀물과 썰물을 결국 어떤 에너지로부터 시작하는 거냐면 달과 태양의 인력 때문이에요. 달과 태양의 인력 때문이에요. 그럼 이거 무슨 말이냐면 달과 태양의 인력에 의해서 조력 에너지가 만들어지니까 결국 어떤 현상이 나오고 그 현상에 대한 에너지원을 찾으세요. 이런 말이 나온다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연현상이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연현상이라면 태양복사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지각변동이라든가 판의 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면 지구 내부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밀물과 썰물을 일으키는 에너지가 뭐냐? 그러면 달의 인력에 의한 네, 조력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즉 이 세 가지의 에너지원으로 지구계 시스템이 돌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따라서 거기 교재에 보시면 태양복사 에너지에 의한 굉장히 많은 예들이 나와요. 자연현상을 막 쭉 나열했는데요. 그거보다는 거꾸로 생각해서 지구 내부 에너지와 조력 에너지에 의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더 명확히 알아두시는 게 문제에서 답안지에 답을 산출하는 방법이 되겠어요. 그쵸? 네, 그걸 잘 기억해 두시고 공부하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저번에 지구계 상호작용에서 배운 것 중에 하나인데요. 자, 지구계가 있어요. 그리고 외권이라는 게 있죠. 그럼 외권과 지구계 사이에 물질과 에너지의 순환에 관한 설명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외권으로부터 지구계로
첫 번째, 물질이 순환할 것이냐. 그 물질은 순환하지 않는다가 답이죠. 그런데 지구계와 외권 사이에서 에너지는 순환할 거냐? 그렇죠. 에너지는 순환합니다.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오고 지구 복사 에너지가 나가는. 그래서 에너지는 순환하는데 물질은 순환하지 않는다. 이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네. 그게 이제 결론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지구계 시스템에서는 각 권역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물질과 에너지가 순환하지만 외권과 지구계 사이에서는 물질은 순환하지 않고 에너지만 받아들이고 내보내고 한다. 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 가셨죠? 오케이. 자, 다음으로 갑니다. 다음 페이지. 네, 이제 방금 전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지구계 내부에서 물질과 에너지 순환에 관한 설명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가셨죠? 오케이. 자, 물질의 순환 첫 번째 물의 순환입니다. 물의 순환. 우리 앞쪽에서 이제 지구계에서 공부하실 때 물에 관한 설명을 되게 많이 배웠는데요. 해수가 가장 많죠. 그리고 육수 중에, 그러니까 육지의 물 중에 빙하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 그 다음에 하천수. 네, 그걸 공부하셨던 걸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자, 물의 순환입니다. 물의 순환. 물이라는 건 대기 중의 수증기를 제외한 모든 H2O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대기 중의 수증기는 이제 기권에 들어간다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갑니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그림을 하나 이렇게 그려보죠. 이렇게. 자, 이쪽은 바다이고요. 이쪽은 육지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이제 대기권이 있고요. 그죠? 기권이 있고 그다음에 육지, 그러니까 직권이 있겠죠. 그다음에 바다 이렇게 있다면 자, 이 세 부분이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서 물의 순환에 관한, 즉 물의 평형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물의 평형. 자, 갑니다. 처음 시작은, 물의 순환의 처음 시작은 뭐냐면 가열이에요. 그래서 자연현상의 가장 대표적인 에너지원이 뭐라 그랬죠? 태양복사 에너지원이라 그랬죠. 그죠? 태양복사 에너지 때문에 증발이 일어나요. 자, 기체가, 즉 물이 수증기가 됩니다. 이 수증기는 응결해서 뭘 만드냐면 구름을 만들죠. 이게 바람을 타고 와서 여기서 강수라는 걸 일으킬 거예요. 강수. 즉 육지로 처음 물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강수량이 있고, 그러면 육지 내부에서 물이 흘러서 이렇게 바다로 나가는 게 있고요. 다시 증발해서 대기권으로 나가는 게 있어요. 자, 요 세 개. 자, 그림 129페이지에 나온 것 가지고 요 그림 세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물의 평형의 자료예요. 찾으셨나요? 네. 자, 찾으셨다면, 자, 이제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지에서는 증발하는 양이 얼마냐? 얼마예요? 60이죠, 60이 증발을 합니다. 그리고, 자, 바다로의 방출이죠. 바다로의 방출. 바다로의 유출은 얼마가 일어나는지 보시겠습니다. 36입니다. 유출이 36. 그러면 이렇게 빠져나가기만 96이 빠져나가요. 그러면 빠져나가기만 빠지면 육지는 다 메마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 강수량이 얼마인지 보세요. 그렇죠. 강수량이 96입니다. 즉, 육지 입장에서 보면 유입량이 있고, 그 다음에 유출량이 있는데, 그죠? 예, 유입량이 있고, 유출량이 있는데, 유입량, 들어오는 양은 지금 강수예요. 강수 96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유출량은 증발이 얼마죠? 증발이 60이에요. 증발이 60. 그 다음에 바다로의 유출이 36입니다. 즉 96은, 즉 유입량은 증발량과 유출량의 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맞죠? 네. 자, 그렇게 정리하실 수 있다. 그럼 이제 조금 하나만 해보면 뭐 다 되는 게 아니니까 기권의 입장에서 볼까요? 네, 대기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대기의 입장에서 유입량과 유출량을 보죠. 자, 대기에서 유입량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증발 얼마야? 320입니다. 320. 그 다음에 육지로부터 들어오는 60이죠. 즉 유입량은 육지로부터 60, 바다로부터 320의 증발이 있어요.
그러면 유출량은 얼마냐? 유출량은 육지에 내리는 비가 있죠. 육지에 내리는 비가 96이에요. 96. 그럼 모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다에 내리는 비의 양이 바다로 내리는 비의 양이 284라고 돼 있죠? 284. 즉 위에 합치면 얼마예요? 380이고요. 380. 밑에도 합치면 얼마가 된다고요? 380이 됩니다. 즉 대기에서의 유입과 유출량이 같다는 거죠. 이게 이제 물의 평형입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마지막으로 바다의 입장에서 유입량과 유출량을 보죠. 자, 바다 입장에서 유입량은 육지에서의 유출량이죠. 육지에서의 유출량 36. 그 다음에 바다로 내린 비가 얼마냐면 바다로 내린 비가 284. 찾으셨나요? 자, 육지로부터 유입되는 양이 얼마야? 36. 즉 육지의 유출이라고 써 있죠. 네, 그 다음에 강수량이 있어요. 284. 요렇게 합친 양이고요. 그쵸? 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유출량이 얼마냐? 이거 대기 중의 증발이죠. 320. 대기 중으로의 증발 320이 있습니다. 320. 네, 아니나 다를까 36에다 284를 더하면 320이죠. 그리고 증발량은 320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유입량과 유출량이 같다 이거죠. 각 권역별로. 자, 육지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육지에서 나간 양이 죄송합니다. 들어온 양이 96, 나간 양이 96. 자, 대기 입장에서 유입량이 380, 유출량이 380. 그죠? 그 다음에 바다 입장에서 유입량이 320, 유출량이 320.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각 권역에서의 물의 평형이라고 합니다. 물의 평형. 네, 시험 문제에 거의 100% 출제된다고 보셔야 되고요. 요거는 잘 이해해 두셔서 문제풀이에 응용하시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물의 순환은 찾아봤으니까요. 이제 탄소의 순환과 질소의 순환 이 두 가지 갑니다. 특히 탄소의 순환과 질소의 순환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좀 더 집중하시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되셨으면 탄소의 순환 가겠습니다. 탄소의 순환. 탄소의 순환은 뭐가 어렵냐면요. 이제 각 권역별로 이 탄소가 어떤 형태로 존재하느냐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따로따로 보시면 대기에서의 존재 형태, 그 다음에 직권에서의 존재 형태, 수권에서의 존재 형태, 생물권에서의 존재 형태 이렇게 네 가지 권역에서 이 존재 형태를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기권에서의 존재 형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산화탄소, CO2,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직권에서의 존재 형태는 뭐냐? 여기 이제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CaCO3예요. 탄산칼슘이라고 하죠. 탄산칼슘. 탄산칼슘은 석회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생물 사체나 배설물이 화석화 작용을 받으면 뭐가 생기죠? 네, 그거예요. 화석연료. 화석연료라는 게 생깁니다. CXHY. 화석연료죠. 화석연료. 자, 앞쪽에서 뭐라고 배우셨냐면 이거를 탄화수소라고 배우셨어요. 탄화수소의 형태로 저장이 돼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수권에서의 저장 형태는 좀 어렵습니다. 수권에서의 존재 형태는 답부터 알려드리면 탄산 분자의 형태. 근데 이제 탄산 분자의 형태로 모두 있진 않아요. 자, 오히려 더 많은 양이 뭐냐면 HCO3-나 CO3E-의 형태입니다. 자, 요거 이름 뭐죠? 탄산수소이온. 탄산수소이온의 형태와 탄산이온의 형태로 더 많이 존재합니다. 이해가셨죠? 네. 자, 이건 왜 그런 거냐면 이 물에 이산화탄소가 녹아 들어가는 현상으로부터 시작해요. 이 현상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용해라고 합니다. 용해. 즉 이산화탄소가 바다에 용해되면 탄산 분자가 되는데 이 탄산 분자는 이온화하여 H 플러스와 HCO3 이런 식으로 이온화가 될 거예요. 아니면 계속해서 이온화가 돼서 H 플러스 두 개를 다 내놓고 탄산이온의 형태로 이런 식으로 존재할 겁니다. 따라서 요 내용을 좀 잘 기억하시면 내용이 좀 어렵긴 하죠. 근데 이제 화학식을 전부 다 외우시라는 게 아니라
바닷물에, 그죠? 바닷물에 이산화탄소가 녹아 들어가면 탄산수소이온이나 탄산이온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네. 자, 저걸 잘 기억해 두시면 문제풀이에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생물권에서의 존재 형태입니다. 생물권. 생물권에서는 탄소가 어떻게 존재하지? 그게 이제 앞쪽에 생명을 이루는 물질에 관해서 저희가 배운 이유예요. 거기서 뭐 배웠습니까? 뭐 배웠죠? 네, 유기물이에요. 유기물. CXHYOZ. 유기물의 형태로 있다. 이거죠. 유기물의 형태. 가장 대표적인 유기물 세 가지 배웠죠? 뭐예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네, 탄단지의 형태로 존재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네, 아주 이해가 빠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 탄소의 순환은 존재 형태를 공부하는 것만도 조금 좀 벅차실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내용을 좀 가보죠. 그 다음 내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내용은 뭐냐면 또다시 이제 그림을 좀 그리실 거예요. 자, 이렇게 바다. 그럼 이제 육지가 되면 육지. 탄소가 어떤 형태로 변할 거냐? 여기다 이제 제가 뭘 그릴 거냐면 좀 잘 못 그리는 솜씨지만 식물 하나 그렸어요. 식물. 생물권이죠. 생물권.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종류의 네 가지죠. 네 가지 종류의 권역에서의 형태. 자, 이제 기권에서 존재 형태가 CO2입니다. 자, 이제 CO2가 생물권, 이제 잎이죠, 잎. 잎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자, 갑니다. 요걸 뭐라고 할까요? CO2를 식물이 받아들여서 뭘 할까요? 네, 광합성을 할 겁니다. 광합성. 그렇게 해서 식물은 어떤 형태로 조장할 거냐면 유기물의 형태로 조장할 거예요. 그랬다가 이 유기물을 뭘 통해서 CO2를 내보내죠? 호흡이라는 걸 통해서 CO2를 내보내는, 즉 기권과 생물권 사이에 상호작용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해 놓겠습니다. 이해가셨나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권과 직권 뭐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자, 기권에서는 여러 가지 활동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거예요. 직권에서 화산이 폭발하면 CO2가 나올 수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느냐면 이 생물권이 뭘 만들어서 화석연료를 만듭니다. 그죠? 화석연료를 만들면 이 화석연료의 연소로부터, 화석연료는 직권의 존재 형태니까 이 화석연료를 연소시킨다는 거죠. 화석연료를 연소시키는 과정을 일으키면 이게 이제 CO2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화석연료의 연소는 직권이 기권으로 탄소를 보내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있죠. CO2의 이동 중에서 바다로 녹아 들어가는 것과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로 녹아 들어가는 걸 우리가 용해라고 한다면 바다에서 CO2가 나오는 걸 이제 방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언제 용해가 잘 일어나느냐? 이게 이제 기온이 낮을 때 잘 일어납니다. 기온이 좀 낮을 때 잘 일어나는 게 용해이다. 그러면 수온이 높아지면, 그죠? 수온이 높아지면 잘 일어나는 게 방출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온이 낮으면 용해가 잘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기온이 올라가면 어떻게? 이산화탄소가 물로부터 방출이 더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셨나요? 오케이. 자, 그리고 물 속으로 들어가면 얘가 어떤 형태로 돼 있다고 그랬죠? 네, HCO3- 수권 내부에서 또는 CO3- 이런 형태로 존재합니다. 예,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어떤 사건이냐면 이런 사건이죠. 이 CO3- 직권이 돼요. 직권. 그래서 어떤 형태로 될 거냐면 CaCO3 이렇게 직권의 형태로 존재하게 될 텐데 이게 뭐냐면 육지로부터 들어온 칼슘이에요. CaE+, 칼슘이온. 이 육지로부터 들어온 칼슘이온과 CO3- 탄산이온이 CaCO3 석회암을 만드는 과정이 생겨요.
이게 수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수권으로부터 직권으로의 탄소의 순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의 순환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그리고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하나 차근차근 따져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것들을 화학식이나 뭐 이런 걸로 많이 주시거나 뭐 이럴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그러면 우리가 또 그것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어서 조금은 제가 좀 어렵게 했어요. 화학식도 다 보여드리고 왜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버겁게 느껴지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어찌됐건 요것들은 어떻게 보면 경험이고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더 많이 해결이 날 거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자꾸자꾸 좀 더 많은 양을 받아들이시려고 노력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뭐에 대해서 갈 거냐면 질소의 순환에 대해서 가겠습니다. 네, 질소의 순환은 예전에 생명과학 1에 들어있던 내용인데요. 화학적인 내용들이나 또는 생물학적인 내용을, 생명공학적인 내용들을 다 설명해 드리기엔 좀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존재 형태가 있고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관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질소의 순환. 그럼 이제 그림을 똑같이 그립니다. 그리고 식물을 또 제가 못 그리는 식물이지만 식물을 좀 그려보면 잎을 예쁘게 이렇게 네, 식물을 이렇게 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 공기 중에 질소는 어떤 형태로 존재할 거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공기 중의 질소는 N2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공기 중의 질소를 식물이 직접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사용할 수 없느냐? 얘는 질소는 N3중결합 N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게 3중결합이기 때문에 얘 굉장히 안정한 화합물입니다. 자, 안정한 화합물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반응성이 되게 작다는 얘기예요. 반응성이 작기 때문에 직접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질소 고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땅 속에 이온의 형태로 뭐 NH4+나 그 다음에 이걸 이제 계속 산화시켜서 NO3-의 형태로 이렇게 고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질소 고정이라고 해요. 질소 고정. 이건 누가 하느냐면 질소 고정 세균이 합니다. 질소 고정 세균이라는 게 있고, 이 질소 고정 세균이라는 아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물론 자연계에서 그냥 일어나는 일도 있습니다. 뭐 천둥 번개가 치면 저게 저렇게 바뀌어요. 근데 이 천둥 번개를 1년 내내 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뿌리옥 박테리아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형태로 바꿔주냐면 NH4+와 NO3-의 형태로 바꿔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이온 형태로 바뀌어준다는 거예요. 이온 형태로. 맞죠? 이온 형태로 바꿔주면 얘가 뭘 통해서 흡수될 수 있을까요? 뿌리에서 물과 같이 이렇게 흡수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흡수해서 이 식물은 뭘 할 거냐면 단백질을 만들 거예요. 선생님, 식물이 단백질이라고요?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실 분이 있는데 식물도 단백질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앞쪽에서 생명을 이루는 물질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몸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물질 대사에 관여하고, 물질 대사에 관여한다는 건 뭐냐면 효소의 주성분이다 이거지. 그 다음에 생리작용에 관여합니다. 그러면 호르몬의 주성분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식물도 효소와 호르몬이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렇죠? 물질 대사, 살아가는 데 필요한 화학 반응들, 이런 걸 하려면 굉장히 많은 효소와 많은 호르몬이 필요합니다. 효소와 호르몬 없이 생장이라는 건 생각하기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을 하기 위해서 식물은 질소를 이온 형태로 뿌리에서 물을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살다가 얘가 뭐가 되면, 그렇죠, 사체 또는 뭐 배설물 이런 식으로 변하면 이거를 분해자가 누가요? 분해자도 세균이겠죠? 분해자가 다시 공기 중에 질소로 돌려보냅니다. 잠깐만. 자, 공기 중에서 시작했어요. 제가 N2에서 시작했죠?
다시 N2로 돌려놨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그렇죠. 질소의 순환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식물은 왜 질소라는 원소를 가져야 되느냐?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이다. 두 번째, 그러면 어떤 형태로 이 질소 순환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구계 내부에서 물질의 순환과 에너지의 순환에 관한 설명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단원, 네, 지각의 상호작용, 즉 판구조론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